네, 안녕하세요. 아파의 엄영태입니다. 발표드릴 주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 바르셀로나 현장 모습을 항공뷰 시스템에서 캡처해서 한번 넣어봤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번에 행사 다녀오고 나서 느꼈던 점 이제 국장님께 한번 어떤 행사장에서 보고 드렸고 이제 관련해서 우리 국 직원분들께도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또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이렇게 자리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MWC라고 하는 큰 행사 전체로 오버뷰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담당하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산업과 기술 중심으로 좀 정리했다는 한계는 미리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MWC는 너무 잘 아시는 행사라서 미국의 CES하고 독일의 IFA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를 꼽히고 있고 우측 보시는 것처럼 이름 자체가 약간 통신 모바일의 느낌이 강하긴 한데 막상 가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위기에 맞춰서 AI, XR, 클라우드 특히 금년도에는 전부 다 AI로 이제 간판명들이 좀 도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는 38회가 됐고요. 이렇게 뭐 10만 명 정도 참관을 했습니다. 그 MWC에서 한 6대 테마 거의 매년 대동소이한데 5G, 커넥티비티, AI, 기업의 어떤 혁신, 그리고 게임 체인저, DNA 이렇게 했습니다. 게임 체인저 안에 퀀텀하고 XR하고 스몰 데이터 있었는데 여기 저희 XR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CES랑 좀 비교해 보자면 여전히 CES는 아직까지도 역시 뭐 물론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지긴 했습니다만 하드웨어 중심으로 돼 있고 MWC는 통신 중심, 거기에 이제 AI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었고 뭐 전시 규모나 기업이나 상관객 전체적으로 CES가 규모가 좀 더 크고 다만 이제 참가국 측면에서 보면 이게 아마 중국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MWC가 이제 훨씬 많은 참가국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전체적인 현장 분위기는 이쪽은 좀 CES는 캐주얼한 느낌이고 이쪽은 좀 포멀한 정장 느낌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MWC 주제는 뭐 매년 변화해 왔는데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매년 이렇게 주제 변화가 있었는데 왼쪽에 테마로 보시면 대동소이합니다. 5G, AI, 디지털 전환, 그리고 어떤 실감 기술 또는 컨텐츠, 그리고 미래 혁신 딥테크들 요 정도로 항상 구성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한 5가지 정도 주제를 잡아봤고요. 이제 최근에 공간 컴퓨팅 또는 공간 지능,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까지 부르는 이런 공간 기반의 지능들, 그리고 XR 디바이스, AI, 그리고 중국, 통신 이렇게 한 5가지 주제로 선정을 해봤고 최대한 시간 안에 한번 다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지능부터 시작해 보자면 요거는 참고로 오른쪽 동영상은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이제 촬영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실의 공간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AR로 오버레이해서 정보 서비스를 조금 더 쉽고 편리하고 실감나게 제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간 컴퓨팅, 공간 지능, 뭐 피지컬 AI까지 막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어떤 관계성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컴퓨팅, 지능, 피지컬 AI까지. 공간 컴퓨팅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모바일 시대까지 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저렇게 아마 4세대가 오면은 저렇게 무식하게 생기진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안경처럼 이제 라이트하게 끼고 다니는 이런 컴퓨팅 시대가 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 컴퓨팅 또는 공간 컴퓨터라는 단어는 원래 예전부터 있어왔던 단어긴 한데 애플이 작년에 이제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장치, 비전 프로라고 하는 이제 VR 또는 AR 디바이스를 발표하면서 업계의 이제 핵심 키워드로 부상이 됐고, 이제 그게 뭔지 조금 짚어보면, 이제 기존의 컴퓨터라고 하면 데이터와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로케이션 정보를 포함을 시키는데, 로케이션이라 함은 보통 저희가 2가지로 구성을 합니다. 로케이션 정보라 함은 공간 그 자체, 공간 정보와 공간상에 위치한 객체 또는 사람과 로봇 같은 그 객체의 위치 정보 이렇게 2개로 보통 크게 구성을 하고요. 공간 정보라고 함은 공간 정보를 조금 세밀하게 또 소분류로 전체적으로 4개로 분류를 해보면 공간 정보는 지형, 우리가 보통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지형이 어떻게 3차원으로 생겼는지 그 구조에 대한 지형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 2번째는 지형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의 상점명, 상품명, 또는 광고, SNS, 정보, 콘텐츠, 이게 이제 산업 현장으로 가면 산업 현장에 있는 각종 설비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센서 데이터들, 이렇게
POI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속성 정보들 여기서 지형과 속성이 결합된 이 공간 정보가 하나의 로케이션의 큰 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형과 속성을 가지고 사용자나 저희 중 사용자는 이제 예를 들면 AR 사용자가 되겠죠. 이제 AR 글래스를 착용하고 있는 AR 사용자 또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로봇 같은 친구들이 촬영한 이미지와 앞서 공간 정보라고 하는 이 지형 정보에 해당하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비교해서 매칭을 해서 사용자나 로봇의 위치, 너 지금 어디에 서 있구나,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구나, 위치를 측이하는 기술. 근데 위치라고 하면 보통 포지션 XYZ 값, 이제 너 어디쯤에 서 있구나. 보통 우리가 GPS로 어디에 있는지 위치 치기를 하잖아요. 근데 GPS는 아시겠지만 방향이 안 나와서 우리 맨날 어디 건물 안에 있다 나와가지고 그 지도 위에 이렇게 동그란 버튼 2번 누르면 방향 나오는데 맨날 틀리잖아요. 왜냐면 이제 방향 정보는 GPS로 측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AR이나 어떤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하려면 방향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이게 앞서 말씀드린 공간 정보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과 사용자의 이미지를 매칭해서 측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이미지는 어느 지점밖에 없기 때문에 위치와 방향 정보가 같이 나온다. 그래서 위치 3축, 로테이션 3축, 위치와 방향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왜냐하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야 바라보고 있는 대상 객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속성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로봇들의 주행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로케이션 정보는 공간 정보와 위치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로케이션 정보를 시각화하면 디지털 트윈, 그리고 카메라 센서 데이터들을 연동하면 스마트 홈 또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여기에 실감나게 정보를 시각화하고 사용자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으면 이제 AR, 그리고 여기에 모터를 달고 주행을 시키면 자율주행차.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체를 저희는 지금 공간 컴퓨팅 산업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가 저 세 번째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간단히만 좀 터치하고 넘어가자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지컬 월드를 똑같이 상단에 만든 건데 저렇게 초록색으로 찍혀있는 점들이 이제 일종의 지형 정보인 거죠. 이렇게 3차원으로 이제 메쉬라고 하는 구조를 구성을 하고 그 위에 저렇게 각종 POI 데이터들을 부가시켜 놓고 현장에 딱 가면 오른쪽에 현장에 있는 카메라, 저 카메라는 아마 AR 사용자일 수도 있고 로봇이 달고 다니는 카메라일 수 있는데 이들이 찍은 저 카메라를 이미지를 초당 1초에 한 장씩 서버로 보내면 서버 사이드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여기 서 있구나, 여기를 바라보고 있구나, 정확히 위치와 방향값을 측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서버 입장에서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대상 건축물 또는 대상 상점에 대한 정보를 실감나게 사용자의 스마트폰 위에 오버레이 하거나 AR 글래스 위에 오버레이 하거나 또는 로봇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요게 이제 기본적인 그 기술 로직이 되겠고요. 네. 관련해서 지금 그 글로벌 빅테크들의 트렌드를 한번 보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구글 같은 지금 현재 글로벌 이야기에 구글이 가장 앞서 나가 있긴 한데 공간 데이터 서버,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공간을 아까 공간 정보, 그러니까 지형과 POI가 결합된 공간 정보 형태를 구축을 하고 이 공간 정보를 구글이라고 하는 빅테크가 직접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AR 또는 로봇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서드 파티가 만들 수 있도록 API라고 하는 개발 툴 환경을 제공을 하고 서드 파티들이 이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무슨 예를 들면 공장이면 공장에서의 뭐 설비 무슨 메인터넌스 AR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현실에서 뭐 관광 정보 서비스 또는 뭐 약자 지원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간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렇게 서비스를 유저들에게 제공을 하면 사용자들이 이제 현실 공간 위에 AR 서비스를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로직이 저게 AR 사용자의 스마트폰이나 AR 글래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고 그 카메라 뷰 위에다가 이제 필요한 정보를 오버레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저 AR 사용자의 카메라 화면은 이 구글 서버로 1초에 한 장씩 계속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1초에 한 번씩 전송을 하면 구글이 1초에 한 번씩 너는 지금 여기에 있어, 위치가 여기야, 방향이 여기야 라고 계속 1초에 한 번씩 피드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중간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서드파티 서버는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구글과 통신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이라는 빅테크가
이제 서드파티 서비스를 건너뛰고 유저한테 계속 위치 정보를 회신하고 있고, 그리고 회신할 때마다 그 과금을 이제 서드파티 개발자한테 청구하는 구조,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구글이나 또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네이버나 넥스트 같은 이제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API를 제공하는 회사가 API를 이제 파일 폴더 형태로 제공을 하면 그거를 이제 설치해서 깔면 유니티라고 하는 이제 컨텐츠 저작 툴 안에 이렇게 공간이 불러와져요. 공간이 3D 공간이 불러와지고 이 공간 위에 내가 원하는 컨텐츠나 정보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오버레이 시켜 놓으면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우측 보시는 것처럼 이제 AR 컨텐츠가 작동을 하게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유니티 화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 이렇게 작동을 한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이제 이 AR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앱을 탁 키면 이제 카메라 화면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이 카메라 화면 위에 저기 서드파티 개발사가 만들어진 정보나 컨텐츠를 오버레이 시키는데, 그때 그 이미지를 이 공간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의 서버에게 1초에 한 번씩 보내서 계속 위치를 1초에 한 번씩 피드백 받는 구조가 되겠고, 예, 쉽게 말하면 요렇게 생긴 유니티 파일을 빌드하면 이제 요게 앱으로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네이버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이버가 지금 판교에 있는 사옥 구축하면서 판교에 있는 사옥 내부 실내 1층, 2층, 3층, 4층 전체 층을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이거를 사용자나 로봇의 이미지랑 매칭해서 위치치기 하면서 직원들에게 AR 정보 서비스 또는 로봇이 자율주행할 수 있는 로봇과 AR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 형태를 구축을 했고요. 네, 이렇게 로봇. 네, 그리고 요거를 또 시각화해서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쓰고, VR로도 보통 VR 정보 서비스, 네, 그리고 AR로 길 안내하거나 각종 도시 정보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또는 이렇게 만드는 배경 데이터를 최근에 방송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버추얼 프로덕션이라고 버추얼 프로덕션에 쓰는 이제 배경 데이터로도 이제 활용하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 현황 좀 보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건 구글이고, 구글이 이거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는 게 이유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바르셀로나 현장에서도 제가 그냥 느낌으로는 바르셀로나 아마 도시 전체에서의 AR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검색을 좀 해보니까 지금 220개국 15,000개 도시의 공간 정보 데이터를 3차원으로 구축을 했다. 구축했다는 말은 다 찍었고 지형 정보를 3D로 복원을 했고, 그 위에 각종 상점 정보, 무슨 정보들을 전부 태깅을 다 해놨다는 것이고, 근데 여기 이제 한국 제외가 이제 큰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될 건데, 이게 지금 기술의 문제나 자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토부에서 지도 반출 허가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2D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3D도 지도를 구축해서 API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 기반 기술은 다 닦아놨고, 여기서 이제 외부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SDK라고 해서 지오 스페이셜 API를 지금 오픈이 됐거든요. 열어보면 우리나라 지도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의 지금 골든타임 또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메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보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VPS라고 하는 그 공간지도 기반으로 위치치기 하는 기술을 VPS라고 부르는데, 이 VPS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했고, 애플도 지금 작지만 조금씩 하고 있고, 나이언틱이라고 하는 그 포켓몬고 만든 회사인데, 지난달에 뉴스가 났는데 포켓몬고 IP는 팔았다 그러고 그 돈으로 라이트십이라고 하는 이 공간 기반의 SDK 만드는데 이제 집중하겠다. 그리고 국내에서 네이버가 아주 일부 지역에 그 핵심 기술 확보하고 일부 지역에 실증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요 밑에 보이시는 서비스는 이 빅테크 공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체 서비스. 근데 이 친구들은 이 내비게이션 정도까지만 제공을 하고 아마도 더 이상 서비스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API나 SDK를 오픈해가지고 서드 파티들이 창의력을 극대화시켜서 그들이 컨텐츠를 만들게 하고, 유저들이 이걸 사용할 때마다 이 서드 파티 사업자에게 이제 과금을 받는 구조로 갈 거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기본적으로 앱 생태계랑 거의 구조가 똑같죠.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요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이 구글의 AR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지도가 없어서 현장에서 좀 써봤던 경험들 한번 동영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직접 제 핸드폰 화면을 캡처한 건데, 제가 여기 서 있었고, 여기 이제 구글 2D 지도 위에다가 이제 정보, 이게 이제 저희 숙소 1층에 있는 그 롤 파는 가게였는데, 이제 숙소로 가기 위해서 여기 롤 가게를 검색을 하고, 경로 버튼, 여기까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해외 출장 나가시면은. 꼭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제 경로 누르면 이렇게 도보로 이동하기 여기 누르고,
시작 버튼 옆에 라이브 뷰가 생겼어요. 이거 제가 3년 전에 그 CES 출장 갔을 때만 해도 라이브 뷰 베타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베타자가 지워지고 라이브 뷰가 됐길래 어떻게 성능이 더 좋아졌나 한번 봤는데, 어쨌든 뒤에 바로 보시겠습니다만 이 라이브 뷰 버튼을 누르자마자 내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되고 내 카메라 이미지가 캡처돼서 미국에 있는 구글 서버로 날아가서 얘가 그 수많은 그 디지털 트윈에서 똑같이 생긴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찾아서 나한테 보내준 다음에 내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고 내가 가는 경로의 화살표를 AR로 정밀하게 합성해서 증강시키는 것까지 엔드 투 엔드 1초가 안 되게 굉장히 고속으로 됐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우리 AR의 근본적으로 UX 한계였던 게 이 비전문가들한테 뭐 좌우를 둘러보세요, 뭐 위태를 보세요, 뭐 이렇게 불편한 사전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없어지고 누르면 바로 시작된다라는 마치 그런 느낌까지 이제 계속 그 비주얼 검색이 굉장히 고도화됐다는 건 보시겠습니다. 네, 이 바로 지금 화살표가 바로 증강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저기 지나가는 친구가 지금 PT 준비해주고 있는 우리 직원이고요. 제가 직접 쓰고 있다는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화살표로 아까 그 구글 2D 지도에서의 내비게이션을 3D로 보여주고 이게 지금 엘러트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잠깐 엘러트 한번 볼까요? 나오는 이유도 이 지금 구글 서버 입장에서는 자기네 서버에 3D로 공간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유저가 사진을 보내줬기 때문에 여기 있구나 뿅 하고 이제 유저가 나타나는 거죠. 서버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걸어가면서 1초에 한 번씩 사진을 보내고 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서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이 지도상에 찾길이 있다, 건널목이 있다, 알고 있죠. 이동하는 동선을 1초에 한 번씩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에 주의해라 라고 이제 엘러트도 해주고 네. 그리고 쭉쭉 빠르게 고속으로 감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페이스 편해진 게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화면을 내리면 다시 2D 지도로 오고 이걸 다시 위로 들면 자동으로 또 AR 지도로 다시 변환되고요. 이렇게 건널목도 주고 네, 목적지에 도착하면 약간의 이런 뭐 이펙트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됐고 여기 지금 음성이 잘 녹음이 안 되는데 중간에 아무튼 음성으로 안내해줘요. 한국말로 안내해주더라고요. 뭐 조심하세요. 뭐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 서비스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글은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서드 파티들한테 이런 걸 만들라고 제공해 줄 건데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정보 서비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길 안내와 길 안내할 때 지금 위에 중간에 이런 각종 상점 정보들을 증강시키지 않았잖아요. 이게 아마 되게 고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복잡하고 보기 싫거든요. 분리시켜가지고 정보 서비스는 따로 총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색 버튼 오른쪽에 버튼 하나 누르면 이거 똑같이 또 사진으로 위치를 매핑해서 저렇게 그 상점 정보만 여기서 내비게이션이 분리시킨 거죠. 상점 정보인데 이게 인터페이스가 그 왼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오른손으로 터치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상점명에다가 카메라 각도를 한 0.5초 정도 맞추면 걔가 자동으로 이렇게 크게 액티베이트 되는 형태로 이제 UX를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음식점 같은 거 눌러서 이제 카테고리 검색 같은 걸 할 수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실 찾기가 좀 편했던 것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상점이 궁금한 게 아니라 화장실 도대체 어딨냐,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공간지도라고 하는 데이터 패권을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서드 파티들이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게끔 지원을 할 것이고, 아마 이런 공간 사업자는 뒤에 숨어서 이런 서비스를 유저들이 활용할 때마다 계속 개발사들한테 돈을 가져가는 구조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포켓몬고 같은 경우도 그냥 원래 AR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캐릭터들이 카메라 위에 둥둥 떠다니는데 이렇게 현실의 공간을 이해하고 숨기도 하고 이제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이렇게 현실의 공간 위에 정밀하게 합성되고 자율주행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계속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게 통합 모니터링까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AR 서비스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이 되면 이제 관제자 입장에서는 각종 객체들이나 사람들의 이동하는 동선들을 이렇게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대까지 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산업 현장으로 가면 당연히 이제 AR 메인터넌스, 그렇죠? 이제 지도 기반으로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게 되고 왜냐면 이제 이 친구가 어느 위치에 가면 서버 입장에서는 네가 A라는 설비 근처에 왔구나. 그 설비의 매뉴얼은 이렇게 생겼고 네가 정비해야 될 미션은 이런 거고 그때 내가 보내주는 동영상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고쳐. 이렇게
메인테너스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자율주행할 수 있는 협동 로봇들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런 이기종 디바이스들을 통합 관제하는 것까지도 기대하고 있고 더 나아가면 조금 오버스럽긴 한데 증강 도시까지 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관련해서 지금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구글이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빨리 데이터 패권 차원에서라도 데이터를 우리의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기반으로 빨리 SDK API 같은 것들을 많이 배포해서 구글이 들어오기 전에 거의 초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벌써 지난주부터 구글이 다시 또 국토부에다가 지도 반출 요청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구글이 뭐 서버를 해외에다 두고 세금을 내니 안 내니 이런 국회의 뜨거운 이슈 때문에 지도 반출이 이제 거절되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그 분석된 기사들 보면은 뭐 트럼프 행정부를 등에 업고 뭐 통상으로 압박을 하니 안 하니 이런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잘못하면 요 관련된 VR, AR 또는 디지털 트윈 관련된 전체 산업이 구글에 뺏길 우려가 있다. 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방금 보여드린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 안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AI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론, 예측, 의사결정 지원하는 거 기존의 공간 정보를 이제 어떤 계산을 하면 공간 컴퓨팅 거기에 이제 AI까지 접목하면 공간 지능으로 고도화된다. 요거는 그냥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최근에 그 공간이라고 하는 지도를 구축하는데 워낙 많은 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는 차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다니면서 찍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로수나 어떤 그런 뭐 이런 구조물들에 의해서 이제 인도나 도보가 안 지키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제 골목길 같은 데 못 가잖아요, 자동차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찍으려면 백팩을 메고 다니거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찍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통 이제 업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대충 사진, 2D 사진 2장 정도 있으면 요게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카메라의 위치를 역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이건 이쪽에서 찍었구나, 이쪽에서 찍었구나. 그래서 요 객체를 3차원으로 이렇게 구조를 복원하는 이렇게 구조를 복원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네. 만약 사진이 많으면 불특정 사진이 이렇게 많으면 이 까만색으로 다 어디서 찍었는지 거꾸로 위치를 역추적해서 마치 3D 스캔하듯이 쭉 스캔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포털이나 SNS에 있는 그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이미지들, 뭐 콜로세움이다. 콜로세움 뭐 멀리서 찍은 거, 가까이서 찍은 거, 뭐 가로수에 가린 거, 안 가린 거, 그 수많은 이미지들의 카메라 위치를 역추적해가지고 그 3D로 복원하는 것들의 연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면 이제 어떤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이제 요거는 쉽게 말하면 공간 컴퓨팅을 AI가 공간 컴퓨팅을 서포트하는 영역이고 그냥 요건 중요한 건 아니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구조만 했으면 예를 이제 텍스처라고 해서 세 가지 입힐 수 있는 이렇게 가우시안 스플레이팅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연구가 R&D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요거보다 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우리 LLM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를 좀 접목을 해야겠다. 최근에 LLM이 그 멀티모달을 지원하면서 이제 이것도 현장에서 바르셀로나 현장에서 제가 사용했던 화면 캡처한 건데 그 멀티모달이 라이브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글은 이번 달부터 이제 지원을 하고 챗GPT는 지난달부터 지원을 했는데 멀티모달 라이브라 함은 우리가 지금도 챗GPT에다가 이미지 한 장 넣고 뭐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아니면 뭐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줘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라이브라 하면은 내가 카메라를 켜고 내 동영상을 1초에 30장씩 보내서 내가 1초에 30장씩 해석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내 동영상 화면을 공유하는 내 친구처럼 내 비서처럼 내 화면을 공유하고 같이 분석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당 30장을 이해하는 멀티모달 라이브까지 되게 됐고 이 멀티모달 라이브를 통해서 충분히 훌륭한 지능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간단히 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를 제가 현장에서 내 카메라로 찍어서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하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사무실에서 이 이미지를 캡처해서 올리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사전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지능형 피드백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동영상을 켜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 내가 어디서 어디로 위치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 공간적인 맥락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준 이미지를 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미지를 가지고 얘가 해석해서 충분히 훌륭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요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이게 나중에 공간 지도랑 합쳐졌을 때 얼마나 훌륭한 서비스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이게 챗GPT 유료 사용자에게만 지금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화면 공유하고 있는데 좀 기다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연결 끊기기 좋지 않다거나. 네, 연결을 했는데 지금 저희 셀카 모드로 돼 있어서 지금 아웃 카메라로 바꾸는데 바꾸자마자 갑자기 호객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뭘 사라 했어요. 근데 요거를 지금 걔가 이미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보고 음성을 듣고 있는데 저의 안부를 먼저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너 괜찮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랑 저랑 이 화면을 초당 30장씩 공유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간단히 한 3분 정도 보겠습니다. Sorry. 바르스 No. No thanks.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이 화면 보여? 네, 잘 보입니다. 뭐가 지금 보여? 바르셀로나 네, 잘 보여요. 바르셀로나 대성당이 정말 멋지네요. 주변 분위기도 활기차 보여요. 앞에 그 이렇게 풍선 들고 있는 사람 보여? 뭐 하는 거야? 네, 풍선을 들고 있는 분들이 보이네요. 아마 풍선을 만들어주거나 파는 분들인 것 같아요. 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아니야. 나한테 사진 찍어준 다음에 돈 달라고 할 것 같아. 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관광지에서는 그런 일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여기 있는 앞에 이거 보이는 이거 마켓은 뭔 것 같아? 이런 시장에서는 다양한 기념품과 수공예품 등을 파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관심 있는 물건이 보이시나요? 구매하시기 전에 가격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 성당인데 왜 성당 앞에 이런 게 있지? 이런 시장이 네가 스타일을 보기에는 좋아하세요? 어떤 게 제일 예뻐? 알록달록한 장식품들이 정말 예쁘네요. 특히 그 중에서 색색의 달걀 모양 장식품들이 눈에 띄는데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런 앤티크한 장식품들은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보기에는 어떤 게 예쁜지 한번 네. 쭉 봐봐.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그렇다면 달걀 모양 장식품 중에 특히 파란색과 금색 무늬가 섞인 것이 눈에 띄네요. 그 장식품이 독특하고 예쁘게 보여. 하얀색 달걀하면서 봐봐. 화면 중에서 어디 있는 거. 네가 위치를 대충 말로 설명해봐. 달걀 모양 장식품들 중에 중앙에서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달걀이 눈에 띄어요. 약간 회색과 흰색이 섞여 있고 주변에 다른 달걀 장식과 함께 놓여 있어요. 그 장식품이 심플하면서도 독특해 보여서 말씀드렸어요. 내가 가까이 가볼게. 네, 이 중에 있어? 가까이 가. 네, 화면 중앙에 보이는 흰색 달걀 모양 장식품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가까이 달걀들과 가볼게. 함께 이거 말하는 거야? 네, 바로 저거 맞아요. 정말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가까이서 보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신다면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십자가 조각상도 굉장히 멋지네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약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싶으시다면 이 조각상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무섭지 않아? 네,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 무섭지 분위기도- 않냐고. 아마 재질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이런 조각상은 약간 무게감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하지만- 무섭지 않냐고. 피가 있잖아. 아, 피 표현 때문에 조금 무섭게 네, 맞아요. 분위기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의 장식품을 원하신다면 다른 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반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예쁜 것 같아? 단지들이 정말 예쁘네요. 네, 바로 그 반지예요. 정말 예쁘네요.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여요. 마음에 드시나요? 그냥 그래. 정말 멋진 반지예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저건- 걸까? 성모 마리아 상은 보통 순결, 모성애, 신앙의 상징으로 여겨져요. 특히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은 모성애와 사랑을 의미해요. 근데 왜 이렇게 옛날 사람 종교적으로도- 같지 않고 요즘 사람 같지?
그렇네요. 이상은 조금 현대적인 느낌도 있네요. 아마도 전통적인 모습과 현대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멀티모달 라이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신기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이미 이미지를 해석해주고 있기 때문에 초당 30장씩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빠른 게, 저도 놀란 게, 이게 지금 제가 사진을 초당 30장씩 어떤 미국의 오픈 AI 서버로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해석을 하고 이 TTS로 음성 변환을 해서 내려주는 것까지 그것도 1초 안으로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것도 이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초당 30장으로 할지 15장으로 할지 10장으로 할지 이게 어댑티브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정보 검색을 같이 한 다음에 이렇게 생긴 사전 이미지를 학습했기 때문에 얘가 뭔지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제 거리를 간다. 거리를 돌아다닐 때는 제가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때 있는 가로수들이 있는 거리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얘는 그 거리가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나와서 다음 관광지로 이동할 때까지의 저와 아까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공간적인 맥락을 지금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미지를 독립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 사용자의 물리적 이동,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장 환경으로 들어가면 연속된 작업을 수행할 때 공간적 맥락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공간 정보랑 결합을 해서 좀 고도화시키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런 AI LLM의 대화형 인터페이스와 공간 정보, 공간 컴퓨팅이 결합됐을 때 예를 들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상에서는 AI가 카메라로 공간을 보고 사용자 음성을 인식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음성으로 오른쪽으로 돌면 파리 성당이 있고, 지금 AR 사용자는 카메라를 켜고 있죠. 버스 정류장에 3분 후에 버스가 도착할 거다. 산업 현장으로 가면 작업자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비, 조립, 점검 등의 작업을 단계별로 안내할 수 있다. 이전 단계에서는 냉각팬을 점검했으니까 이제 뒤로 돌아가가지고 뭘 해라. 그리고 약자 같은 경우도 아마도 어쩔 수 없이 휠체어에 카메라를 달고 다니긴 해야겠죠. 그래서 AI가 카메라 기반으로 그 사용자의 위치를 3차원으로 분석을 해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경사로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어떤 도시 환경 데이터까지도 접목을 해서 이런 안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간 정보 기반의 서비스와 AI LLM을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요게 아마도 아까 보여드렸던 구글의 글로벌 AR 내비게이션 서비스 위에 다 올라갈 거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지 못하는 지금 정책적 공백이, 어쨌든 시장에 공백이 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골든타임을 잘 살리지 못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토부에서 지도 반출을 막아도 구글이 화나면 그냥 자기 돈으로 다 찍을 수도 있다. 사실 돈 내고 찍는 거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골든타임이 있고, 관련해서 제가 구글에다 이런저런 질의해보면 되게 조심스럽게 대응을 잘 안 해주긴 해요. 그건 크리티컬한 상황인 것 같고, 네, 간단히 우리 디콘가에서만 논의되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공간 컴퓨팅이 현실 공간을 복제해서 공간의 구조, 사진, POI 같은 메타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이걸 컴퓨팅해서 위치를 측이하거나 AR로 정밀하게 합성하거나 뭔가 인터랙션을 지원하고, 그럼 여기 위치 기반 AR이 됐는데 여기에 AI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보면 이렇게 현실 공간 복제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제3자 이미지, 포털이나 SNS에 있는 불특정 이미지 가지고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간이나 메타데이터 넣을 때도 AI가 세그멘트라고 해가지고 찍은 이미지를 보고 이게 바닥인지 아파트 벽면인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이동을 할 때도 경로를 예측하거나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도 관심도나 맥락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영역들,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LLM 인터페이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구글 AR 내비게이션 보시면 이제 공간을 보게 하는 기술이었으면 이제 공간과 대화하고 이해하는 기술로 고도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게 또 피지컬 AI까지 연결해 보면 피지컬 AI가 이제 프롬프트 기반으로 가상 공간을 생성하면 거기에 어떤 물성 정보가 부과된 합성 데이터들을 출력하잖아요. 이 가상 공간을 생성할 때 우리가 만든 현실 공간들을 데이터로서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피지컬 AI가 엔비디아 같은 코스모스 플랫폼에서 합성 데이터를 출력을 해내면 그 로봇이 학습할 때 쓸 텐데, 이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주장하고 있는 로봇의 무슨 손가락의 모션이나 발가락의 모션이나 주로 액션에 집중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로봇은 주행을 하고 나서 액션을 하잖아요. 주행 플러스 액션. 주행을 하려면 당연히 우리 공간 기반의 위치 측이 기술이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로봇
액션 말고 이제 주행 쪽을 이제 서포트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했고, 네, 어쨌든 요거 지금 윤 사무관님이 우리 신규 사업으로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국토부랑 협업을 해서 국토부가 오히려 만나서 미팅 해보면 잘 몰라요. 그냥 지도 반출을 해달라는데 어떡하지?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술이나 서비스에서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좀 컨설팅 해주면서 좀 같이 이제 전략이나 정책을 만들어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는 잘 안 됐지만 국가적으로 메가 이벤트가 열리면 그때 이제 좀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XR 디바이스로 넘어가면 이 디바이스는 지금 표현이 XR 디바이스라고 돼 있긴 한데 어쨌든 차세대 스마트폰이 될 거라고 지금 다들 기대를 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안경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서 다 같이 달려가는 과정이고 지금 최근에 MWC에서 공개됐던 거는 이 삼성의 디바이스 금년도 10월에 출시하겠다. 이름은 아직 미정. 이제 미정이고 그리고 삼성이 하드웨어 만들고 칩셋은 퀄컴 쓰고 그리고 OS랑 소프트웨어는 구글 걸 쓴다. 이게 딱 스마트폰과 완벽히 동일한 생태계를 구축을 했다. 이 자랑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삼성이 자기네 부스 안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XR이라고 하는 구글이 이번에 첫 번째로 삼성 디바이스에다가 적용할 XR 전용 OS를 자랑처럼 써놨더라고요. 이 디바이스가 갖는 것보다는 지금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부품 쪽, 렌즈,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쪽은 아직 좀 미성숙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글, 애플, 삼성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좀 부족해. 쓰면 아시겠지만 시야각도 되게 좁고 뜨겁고 무겁고 불편한 게 많은데 이거 이제 소재 부품 쪽이라 가지고 R&D가 필요한 영역이고 그거 말고 소프트웨어 쪽.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보나 컨텐츠가 사용자의 안경 위에 현실에 정밀하게 오버레이 합성돼야 되는데 그냥 둥둥 떠다니면은 유튜브를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공간 컴퓨팅 또는 디바이스의 핵심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필요한 곳에 정밀하게 현실 공간이 합성돼 있거나 아니면 나랑 음성으로 인터페이스 하거나 나의 제스처를 인식하거나 내가 바라보는 동공의 위치를 알고 그 바라보는 각도에 대해서 관심도를 모으고 그에 대한 정보를 더 정밀하게 제공하거나 이런 관련된 공간 컴퓨팅 소프트웨어들이 없었는데 이제 국내 기업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디바이스도 만들 수 없었던 한계. 그리고 컨텐츠 쪽은 당연히 없고요. 요거를 이제 안드로이드 XR이라고 하는 OS가 나오면서 전부를 서포트하겠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라인업 안에 안드로이드 TV, 웨어, 안에 아무튼 XR이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이 OS 안에 AI도 넣고 각종 소프트웨어도 넣어주고 그리고 개발자들이 컨텐츠 만들 수 있는 개발 도구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유통 스토어에다가도 XR 탭이 이제 새로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XR 디바이스라고 하는 뉴노멀이 왔을 때도 스마트폰처럼 사실은 구글이 또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구글이 어쨌든 인증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고, 네, 이건 조금 체계를 분석을 해본 건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디바이스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택들인데 그 칩셋이 메인이고 이 칩셋을 이제 퀄컴이 VR 전용 칩, AR 전용 칩을 이제 출시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AR 전용 칩셋이라고 AR2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고 이 칩셋을 사다가 꽂으면 보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칩셋을 제외한 주변부 회로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이 칩셋 제조사가 회로도와 부품 배치도 같은 기초 자료를 다 줘요. 보고 사실은 벤치마킹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스 제조사다, XR 디바이스 제조기업이다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 칩 받아서 거기 딸려오는 기술 문서, 이 회로도 부품 배치도 보고 따라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제 얘네가 AR 전용 칩셋이니까 칩셋이 작고 가볍고 고성능이 아닌 오히려 저성능을 지원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칩이 3개로 분리돼 가지고 하나는 여기다 끼고 이렇게 3개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요 보드를 내가 만들려는 이 디자인 폼팩터에 맞춰서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 칩 위에다가 OS를 올리고 OS 위에다가 소프트웨어 올리고 그 위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올리는 이런 버티컬 구조가 될 텐데 이 국내 현황 보시면은 일단 칩셋을 퀄컴으로부터 수급받지 못하는 상황. 이제 퀄컴은 잘 아시겠지만 빅테크만 상대하니까 10만 대 이하는 안 줌. 맨날 이런 식이라 가지고 요거를 어떻게든 저희가 정부 사이드에서 좀 지원해 보려고 퀄컴이랑 저희랑 라파랑 MOU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 사업이란 걸 하고 이 지원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 정부에서 개런티 할 테니까 좀 줘. 이래 가지고 어쨌든
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한두 개씩 좀 받아서 우리 기업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오면서 그 프로덕트 키트라고 하는 이 회로도어가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근데 지금 현재는 못 받고 칩이 없으니까 이 컴퓨팅 프로세싱을 할 수 없으니까 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폰에 컴퓨팅 프로세서를 써서 폰이랑 USB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둥둥둥둥 안경에서 보는 사실은 진짜 AR 글래스라고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돼 있고 OS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가 오픈 소스니까 지금 가져다 쓰는데 이 소프트웨어랑 앱이 이게 이쪽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이유가 이 공간 위에다가 3D 오브젝트나 정보를 실감나게 합성하고 오버레이 하는 게 스마트폰 AR에는 있잖아요. 스마트폰 AR. 그 스마트폰 AR에 적용되는 공간 컴퓨팅 소프트웨어들이 구글 애플이 전 세계를 반반씩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무료거든요. 무료로 배포하면서 국내 시장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걸 도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이제 이 공간 컴퓨터 소프트 패키지를 무료로 개방해버리는 바람에. 근데 얘네들이 폰 시절에 완전히 전 세계를 장악을 했는데 이제 디바이스 시대로 오면 XR 디바이스에서도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폰 카메라에서 들어온 입력이 아닌 외부 카메라에서 들어온 입력은 이 소프트웨어가 해석을 못하게 정책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XR 디바이스를 만들고 싶은 제조사가 있어도 XR 디바이스에 들어오는 카메라를 여기다 저기다 설치를 하면 이 카메라 입력을 이 소프트웨어가 안 받아줘요.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아쉬웠는데 그 기회가 이제 거의 사라지고 안드로이드 XR이 출시되면서 그냥 XR 디바이스용 소프트웨어도 내가 다 만들어 줄게. 전부 다 무료. 그래서 OS도 주고 OS에서 작동하는 이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OS에 담아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그리고 개발자용 개발 도구도 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유통할 수 있는 앱스토어까지 줄게. 전부 다 안드로이드 XR이 서포트하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퀄컴한테 칩만 잘 받으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삼성 디바이스 같은 XR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은 됐다. 근데 그게 이제 좋으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여전히 이제 구글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폰 시절에 우리가 그렇게 생태계를 구성해왔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들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도 배민도 나오고 쿠팡도 나오고 했던 뭐 어떤 좋은 경험들은 있지만 어쨌든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뭔가 플랫폼 쪽으로 조금 더 진출을 하려면 이런 코어 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R&D를 집중까지는 아니지만 좀 추격형 R&D도 할 필요가 있다. 뒤에 아무튼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롤모델이었던 거는 원래 이제 일본 쪽인데 일본의 NTT라고 하는 통신사가 코노큐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XR 디바이스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코노큐에서 이번에 MWC 전시가 있었는데 얘네가 퀄컴한테 칩을 받고 요건 당연히 이제 개발하고요. 퀄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가져왔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안드로이드 XR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이때 퀄컴이 이 니치 마켓 한번 공략해 본다고 소프트웨어를 만든 거예요. 얘네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구글 애플 거 보시면 못 쓰는 상황이니까 그 XR 디바이스에 내 걸 써라. 그래서 퀄컴 스냅드래곤 스페이시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져왔다가 요게 이제 OS에 잘 안 들어가니까 OS 오픈소스 OS 안드로이드를 커스텀해가지고 요렇게 구성을 하고 이제 앱은 없는 상태. 요렇게 한번 해서 전시가 있었고 반면에 미국의 메타, 그 중국의 엑스리얼, 애플 이 전체 버티컬하게 자신만의 생태계를 완성을 했다. 이 중국 거는 뒤에서 자세히 좀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버티컬한 생태계를 만드는 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인 것 같고 이걸 하기 전 단계에 하나씩 차근차근 구멍난 부분을 좀 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현장에서 이 NTT 코노큐의 글래스 시연했던 거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게 퀄컴 칩이 아까 3개로 나눠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에 3개를 끼고 이게 이제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니까 폰이랑 무선으로 와이파이 6로 무선 연결해서 둘 다 스플릿 컴퓨팅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폰도 컴퓨팅을 하고 안경도 컴퓨팅을 하고 그래서 컴퓨팅된 결과를 이 안경 위에다 보여주는 형태로 무선으로 연결했고 어쨌든 기존엔 다 USB로 연결했던 거를 USB 끊고 무선으로 연결하면 마치 이제 스탠드얼론 글래스처럼 이제 작동하게끔 구성을 했고 여기 들어가 있는 광학 디스플레이를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인 레티널 렌즈를 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처음 해본 건데 별건 아니었고 원래 얘네가 지금 현재 비즈니스 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글래스 위에다가 산업용 그 시설 정비 매뉴얼들을 띄워놓고 매뉴얼을 보면서 이제 설비를 점검하라는 건데 현장 시연이 안 되니까 이게 붓글씨를 이미지로 띄워놓고 그 붓글씨 보고 나보고 보면서 그려봐라 뭐 그런 거였는데 체험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가상의 붓글씨 서체가 떠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그렸고 뭐 담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그리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버넥트라고 산업용 AR 하는 기업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도 이제 디바이스 시장까지 진출을 해서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아직 출시는 안 됐어요. 이제 10월 달에 출시가 될 건데, 이제 무료로 전 세계 배포가 될 건데, 그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안드로이드 XR이 지원하지 않는 영역, 그거 좀 봐보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아까도 공간 컴퓨팅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지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게 안드로이드 XR 기반의 디바이스 만들면 걔를 끼고 출근을 하거나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수는 없죠. 이제 공간 지도를 가지고 지도 기반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지도 기반의 공간 기반의 서비스들 또는 약자들을 지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 상대방이 일반인이 육성으로 말하면 그 육성을 이제 듣고 텍스트 형태로 제너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수어 애니메이션으로 제너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의료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카메라로 계속 찍고 있으니까 글래스에 있는 카메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는 거, 또는 스마트 홈을 연동해 본다든가, 집에 뭐 글래스 기반으로 무슨 가스밸브를 켰다 껐다, 뭐 문을 열었다 닫았다, 뭐 아무튼 기타 이런 어쨌든 구글이 안드로이드 XR 소프트 패키지 안에서 지원하지 않는 영역들을 좀 잘 찾아가지고 우리만의 기술 경쟁력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들이 특정 애플리케이션 안에 이렇게 내재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트렌드를 가서 느낀 거지만 전부 다 OS를 커스텀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만들어도, 아니면 공간 컴퓨팅 소프트웨어도 만들어도 그게 별도의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OS 레벨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OS 레벨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컨트롤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레이턴시나 이 사용성이 높아지는데, 그 뒷부분에 자세히 나오니까 자세한 말씀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단기에는 우리 특수 모종용 XR 디바이스 시장을 공략을 하되, 중기적으로는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들 확보해야 되고, 네, OS 커스터마이징 하는 능력들도 좀 배양을 할 필요가 있다. 요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챕터인 AI로 넘어가면서 앞에 했던 내용들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MWC 현장에서 AI가 핵심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부스가 AI 에이전트로 이제 네이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스도 에이전틱 AI, 뭐 기사들도 에이전틱 AI, 뭐 아무튼 구글도 에이전트, 다 에이전트 AI. 이 에이전트 AI는 뭐냐? 그래서 이제 AI는 알겠는데 에이전트는 이제 비서라는 뜻이고, 비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물어보면 답해주고, 근데 답해주지만 뭐 쿠팡에서 뭘 검색을 했는데, 야 그거 지금 무슨 결제해, 나한테 배송해, 이렇게 액션을 못 하잖아요. 실행까지 하는 게 이제 에이전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B2C 같은 경우는 정보 검색 후에 사용자 취향을 고려한 메뉴 추천 및 식당을 예약하고 결제하는 것까지. 그 산업 현장으로 가면 스마트 팩토리 안에 내재화된 AI가 생산 라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제 관제자가 명령을 내리면 이 최적화하는 액션까지. 그리고 공공으로 넘어오면 뭐 교통 트래픽 같은 것들을 관제하고 있다가 어디가 막힌다 그러면 이제 뭐 신호등도 이제 이 친구가 교체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이렇게 실행까지 한다는 점이 있고요. 요게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아는 AI는 유저들이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을 하고 이 어플리케이션 백엔드에 AI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능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AI가 앞으로 와서 우리 지금 정보 검색을 네이버에다 안 하고 마치 챗GPT에다 하는 것처럼 얘가 앞으로 와서 이 친구한테 검색을 해주면 이 친구가 이제 액션을 하기 위해서 API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서 그 서비스에다가 실행까지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API로 연동이 된다는 전제하에, 뭐 예를 들어 B2C 앱이 쿠팡이다. 그럼 얘가 우리가 이제 쿠팡 앱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챗GPT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다가 검색을 한 다음에 그거 주문해. 그러면 API로 연동해서 쿠팡 서버로 접속해서 거기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이 챗GPT 인터페이스에다가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장바구니에 담거나 주문하거나 결제하는 기능까지 이렇게 되는 거를, 그러면 이제 AI가 앞단으로 오고 다양한 이종 서비스들을 실행까지 할 수 있게 해주면 이 AI는 AI가 아니고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다. 마치 네이버가 되는 거다. 그죠? 네,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AI 기반의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전 세계 빅테크들의 전쟁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없어져도 되는 거죠. 챗GPT 인터페이스에다가 원하는 거를 검색을 하면 이제 쿠팡이나
배민의 서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서버랑 페어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필요 없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API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 기종 서비스들을 연결할 것인가 연결을 많이 한 AI 사업자가 플랫폼 1등이 될 거다. 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게 지금 업계의 가장 큰 화두고 지금 네, 그 관련해서 이거는 최근에 나온 내용이라서 저희도 이제 분석하고 있는 단계긴 한데 그 프랑스의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그 아까 API라고 하는 연결을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자기네가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야,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자. 이런 방식으로 하자. MCP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자라는 표준안을 공개를 해놓고 이 서드파티 서비스들, 그러니까 뭐 유튜브가 됐든 뭐 구글 이메일이 됐든 우리가 쓰는 그 수많은 앱들이 내 표준 프로토콜에 맞춰서 좀 튜닝 좀 다시 바꾸면 내 AI가 니네 서버에 들어가서 정보 검색을 해서 가져와서 실행까지 할게. 그래서 이런 표준 프로토콜을 지금 공개를 해서 이게 지금 AI 업계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죠. 이 표준 프로토콜 생태계에 이 서드파티 서비스 사업자들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누가 이제 또는 빨리 들어가고 싶은 사업자도 있을 거고 이제 눈치 보면서 늦게 들어간 사업자도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용자가 AI한테 AI 챗봇에다가 어떤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MCP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종 서버에 다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거나 요약하거나 실행을 한다. 네, 그리고 그게 좀 이슈가 됐던 게 지난달에 챗GPT도 이종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싶으니까 그때 이제 엔트로픽이 만들어낸 그 MCP 프로토콜을 우리도 채택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종 서비스 연결할게.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MWC랑 관계없이 갔다 와서 있었던 일인데 구글에서 나는 그러면 저런 에이전트끼리도 연결할래. A to A. 그래서 에이전트 to 에이전트까지도 연결하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연결성을 가져갈 것인가 이종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각자 막 아이디어를 내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그 연결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따라오는 서드파티 서비스 사업자가 많아진 회사가 AI 플랫폼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의 OS 기반으로 구글의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 AI 모델을 활용을 하는데 이 AI가 구글의 서비스 있죠. 구글의 서비스를 하면 gmail이나 유튜브 같은 데 이제 접근해가지고 뭐 이메일을 보내주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자기네 서비스니까. 이종 서비스는 아직 연결하지 못했고 그 방향성과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경쟁이 붙은 상태고 아직까지는 이제 자사 서비스만 연동하고 있는데 아마 자사 서비스만 연동하는 시간이 좀 있을 거야. 1, 2년 걸리겠죠? 자사 서비스만 연동했을 때 아마 자사 서비스에서 가장 강력한 서비스가 구글이 아닐까 그것도 여전히.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회사가 나왔던 거는 요건 상당히 신기한 건데 아너라고 해서 이게 화웨이 자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 아너가 중요한 게 온스크린 AI를 하겠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엔트로픽이나 구글 같은 연결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고민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스마트폰 화면을 통째로 AI가 이해를 하고 이 화면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으면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백엔드에 있는 서버를 뭐 어떻게 연동하고 표준 프로토콜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렇게 복잡한 거 다 안 하고 앱 자체를 AI가 작동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온 스크린 AI. 그래서 우리 AI 에이전트는 화면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장에서 시연했던 건데요. Our AI agent is GUI based, and it can intelligently take action on your behalf. So it can simplify the complicated task. 지금 이 화면을 사용자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AI가 화면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기존에 있던 앱이고 이 앱을 그 OS 레벨에 있는 AI가 이 앱을 실행하고 화면을 스와이프하고 필요한 정보를 클릭하고 네, 그래서 온 스크린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자체로 AI 비서가 되지 않겠냐. 백엔드에 복잡한 과정은 필요 없다. 이런 거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OS 레벨에 있는 네이티브 AI가 직접 화면을 캡처해서 화면을 이해하고 그 화면에 어떤 버튼은 누르는 건지 어떤 버튼은 스와이프하는 건지 의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학습하고 실행한다.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굉장히 무모하기도 하지만 범용성이 높고 특히 이제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 이제
AI라는 개념, 그러니까 개발자, AI 앱을 개발할 개발자들의 부담은 없어졌다. 뭐 이렇게 지금 이것도 상당히 신기하게 봤었던 거고, 어쨌든 도이치텔레콤, 그러니까 요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에 연결되어 있는 이동 서비스,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마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새로운 앱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장에 도전해 보겠다. 이 전 세계에 있는 통신사, 뭐 플랫폼 기업들이 다 이쪽 방향에 가고 있고 도이치텔레콤도 자기도 해보겠다. 뭐 잘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어요. 앱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앱 프리폰이다. 그래서 내가 핸드폰에 아무것도 없고 대화를 하면 전부 다 클라우드에서 작동을 하고 이제 스트리밍 해가지고 화면만 보는 형태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혼란스러운 앱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다 도전해보고 있는 상태 같아요. 간단히 통신사는 사실 MWC의 통신사들이 AI 하겠다고 다 걸어내는데 저는 마음속으로는 AI를 왜 하지? 통신사가?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비관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통신사들의 여러 서비스 중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는 네트워크 레벨의 AI를 적용했을 때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나 플랫폼 레벨에서 보다 네트워크 단에서 했을 때 더 효율적인 AI 서비스.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네트워크 단에서 음성을 탐지해가지고 보이스 피싱을 전화를 받고 내 전화기에 있는 AI가 상대방의 육성을 인식해가지고 또는 대화의 맥락을 인식해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탐지하기 전에 네트워크 단에서 어떤 국제전화의 경로, 의심번호 발신자 패턴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먼저 차단시켜주는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의 네트워크가 어쨌든 우리가 서비스라는 걸 받기 전 단계니까 이 전 단계에 뭔가 AI가 적용돼가지고 사전에 할 수 있는 필터링, 그거는 확실히 특화 시장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마치 범용 AI처럼 막 써놓은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에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플랫폼인데 누가 주도할 것인가. AI와 OS를 가진 자, 디바이스를 가진 자, 고성능 AI를 가진 자, 애플리케이션, 강력한 앱을 가진 자, 아니면 다 가진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AI 지금 그 빅테크들의 경쟁은 어떻게 이렇게 버티컬한 생태계를 완성하느냐. 구글은 반도체 TPU 갖고 있고 이 반도체 기반의 클라우드, 그 클라우드 위에 작동하는 AI, 그리고 AI와 페어해서 작동하는 이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폰의 디바이스, 그리고 OS, OS 위에 올라가는 공각급식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다 가지고 있고 챗GPT 이제 오픈AI 같은 경우는 AI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애플 같은 친구랑 애플 통해서 앱, 소프트웨어, OS, 디바이스 쪽 서포트하고 MS에서 클라우드, 그리고 지금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통해서 이제 반도체에도 수급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버티컬 생태계를 만들어가느냐의 싸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 AI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챗GPT가 항상 빠르고 구글이 이제 추격하는 상황이고 그 MWC 현장에서 이 제미나이 라이브 공개했는데 아까 제가 그 바르셀로나 대성당 보여드렸던 그 서비스를 이제 구글도 런칭을 했다. 중국 딥시크 관련해서 딥시크 화웨이 부스에 가보니까 그 딥시크를 자기네 클라우드에서 돌리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네 클라우드에 있는 딥시크 기반으로 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해주는 이제 어떤 컨설팅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딥시크가 탑재된 폰, 그리고 이런 딥시크를 공장 같은 보안이 중요한 지역에 온프레미스로 내려와 있는 딥시크 기반의 AI 서버, 이런 것도 좀 전시가 됐었습니다. 엣지 AI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뭐 자동차 공장, 버스, 비행기 공장, 선박 공장, 각자 공장별로 공정, 설비, 환경이 달라서 데이터 포맷이 다른데 이걸 지금 통신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통신사들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다른 공정별 데이터 포맷을 표준화시켜서 엣지 AI에다가 네트워크까지 결합해가지고 패키지로 한번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산업에 특화된 AI인데 이런 이 공정 설비들의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산업 특화 범용 AI 모델을 혼자가 아니고 글로벌 기업이랑 공동 개발하고 네트워크랑 통합해가지고 이제 통합 패키지 판매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라는 걸 조직을 해서 SK텔레콤이 주도하고 한 5개 해외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총회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응답 속도, 그러니까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응답 속도도 빨라야 되고 사생활 보호하고 인터넷 연결 없이 접근성 개선하고 그리고 시스템 컨트롤, 뭐 갤러리나 연락처, 뭐 설정들을 이제 AI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좀 넘어가서 보면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방식의 AI가 특정 애플리케이션 API로 외부에 있는 AI 클라우드랑 연동이 됐었잖아요. 이제 그게 온 디바이스 AI로 오면서 AI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안에 내재화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OS 레벨로 AI가 들어와서 이종의 앱들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 용량이 적고 개인 정보를 주로 다루는 영역.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앱을 이용했는지, 어떤 웹 페이지를 봤는지, 이용자 패턴 분석을 한다. 그래서 뭐 어제 마음 아픈 뉴스를 봤네, 뭐 힘내라. 그리고 또는 이제 갤러리나 연락처 같은 기본 앱들을 접근해야겠죠. 이제 OS 레벨에 들어있으니까 예전에 기본 앱에도 이렇게 접근해서 예전에 찍은 사진이 어디 있더라? 그 시스템 제어도 할 수 있겠죠. 배터리나 화면 밝기, 음향 이런 것들도 이제 OS 레벨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멀티태스킹 이제 여러 가지 앱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나 잘 테니까 듣기 좋은 음악을 틀고 뭐 도착 시간 되면 깨워줘. 이렇게 되고 이제 클라우드 방식의 이제 대용량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영역들 있잖아요. 정보를 검색하거나 미디어를 생성하거나 또는 미디어를 분석하거나 O2O 이런 것들이랑 이제 하이브리드 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클라우드에서 사용했던 이력들 아니 또는 시청했던 미디어들을 어떤 요약을 해서 이쪽으로 던져주면 얘가 이제 사용자 이용 패턴을 이제 요약해서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게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가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발전할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생태계로 보면은 이게 AI가 이제 오픈소스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에 적용 가능한 경량화된 언어 모델이 전부 다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고, 이 오픈소스 경량화된 AI 모델들이 온디바이스 AI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OS 레벨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OS를 커스텀을 좀 해야 되는데, OS조차도 사실 안드로이드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OS도 오픈소스, AI도 오픈소스, 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커스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OS 브랜드가 생긴다. 이게 다 안드로이드 OS를 커스텀 해가지고 자기네 AI를 내재화시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가. 근데 제가 이제 아쉬웠던 거는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OS를 커스텀하려고 접근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고,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온디바이스 AI 많이 지원할 텐데 그게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작동을 할 거라고 하고 약간의 시행착오가 좀 있지 않겠나.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가 적절히 이제 조화롭게 운영이 되면서 성능 최적화되고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이런 빅테크들의 고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AI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한번 정책 컨셉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AI 활용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그냥 어떤 철학적으로 보면 이런 그 AI 버티컬 생태계 안에서 이제 인프라 레벨에서 반도체나 클라우드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작동하는 소프트 레벨로 올라가면 이제 파운데이션하고 커스텀된 AI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R&D 사이드에서 부족한 기술들을 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상단의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오면 요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다양성을 좀 지원해서 우리 기업들의 창의력 또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체 MWC에서 한 12% 정도 차지를 했고, 스페인은 뭐 개최국이니까 미국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규모라고 했고 344개 기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WC도 CES처럼 이제 어워즈가 있는데 어워즈 33개 항목 중에서 24개가 노미네이트 되었다. 네, 그리고 화웨이는 아마 가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1200제곱미터. 그래서 7개 관으로 되어 있는데 7개 관 중에서 1번 관 통째로 다 화웨이 그렇게 구성해서 대대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무역 제재를 하면서 CES보다는 MWC에 적극 참가하기 때문에 워낙 유난히 많이 나왔던 것도 있긴 한데, 지금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보면 이름도 모르는 중국 회사들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 이유가 중국에서는 매년 220만 명 정도의 공학 인재가 배출되는데 이 중에 1%가 창업하면 2만 명. 근데 그 수가 미국과 한국에 훨씬 많은 수가 되고, 이렇게 나왔던 창업기업들 중에서 망한 데도 있지만 잘 되면 딥시크, XR 분야는 엑스리얼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버티컬 생태계를 완전히 완성한 스타트업들, 그리고 어떤 틱톡으로 대표되는 어떤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드론, 자율주행, 휴머노이드까지 굉장히 배출이 많이 되고 있고, 요거가 왜 그랬는지 살펴보면은 기존의 이제 스마트 생태계에서 OS랑 이제 앱, OS랑 MS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OS랑 앱,
기존에 이제 OS는 오픈 소스니까 안드로이드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화웨이나 뭐 샤오미나 오포 다 마찬가지고요. 사용하는데 이제 그 대중 어떤 무역 갈등 규제를 통해서 이 구글 모바일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불가능하게 막아놨어요. 근데 막았다는 게 기본적으로 플레이 스토어를 쓸 수 없고, 그리고 뭐 지도, 뭐 아니면 유튜브, 뭐 이런 기본 앱들을 사용할 수 없게 막아두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앱스토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안드로이드 OS에서 잘 작동이 안 되니까 안드로이드 OS를 커스텀 하다가 자체 OS까지 개발이 착수가 돼서 현재는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OS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니까 이걸 커스텀 하다 보면 이게 딥하게 커스텀 하다 보면은 이 내용과 구조를 이해하게 돼서 자기네가 만든 MS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자체 OS까지도 지금 확장이 돼서 자체 OS가 구축이 됐고, 이제 안정화가 돼서 완전히 버티컬 생태계가 구축됐다가 아니고 그냥 안정화기에 들어섰다.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에서 앱스토어도 만들었고, 앱 갤러리, 지도, 지갑, 스트리밍 플랫폼 다 만들었고, 그리고 OS 이제 하모니라고 하는 자체 OS도 안정화가 돼서 이렇게 버티컬을 완성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칩셋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 디지털 버티컬 생태계 안에서 구글, 애플처럼 화웨이도 완전히 안정화를 시켰고, 이제 그 다음은 해외 수출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MWC 같은 데 가면 막 500평, 막 400평 이렇게 대단히 이제 부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대놓고 막 화웨이 그 하모니 OS 같은 OS를 대대적으로 이제 프로모션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강력한 버티컬 생태계 바탕으로 화웨이 같은 경우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저 케이블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해저 케이블. 그럼 이제 글로벌 서비스 할 때도 전용망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이런 시연도 있었는데, 뭐 중국에 있는 자동차 갖다 놓고 그거를 화면을 보면서 원격 제어 하는데 레이턴시가 뭐 1초 안에 들어온다. 근데 그거는 자기네만 해저 케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돈 내고 내 해저 케이블 빌렸어.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출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통신 마지막입니다. 통신 관련해서 통신사가 이제 기술 회사로 가는 것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우리 CPND 얘기할 때 그 네트워크가 더 이상 네트워크가 아니고 이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기존의 통신사들이 2G, 3G, 4G, 5G, 6G로 가면서 수익성은 감소하고 있고, 네, 그때 그럼 그 다음에 6G, 7G, 8G로 갈 거냐?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혁신적인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에다가 AI를 적용했을 때 효율적인 서비스를 발굴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더 이상 네트워크 그만 깔고 내 네트워크를 다 깔아놨으니까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아닌 외부인이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게 네트워크를 오픈하자.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에 필요한 기능들을 API로 오픈하고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관리하는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바꿔나가자. 네,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그 이통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외부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네트워크. 그럼 이제 플랫폼 형태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단계로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오픈 랜, 이건 이제 통신국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긴 한데, 오픈 랜하고 오픈 게이트웨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먼저 장비들이 표준화되기 시작했어요. 장비들이. 그래가지고 이 안테나 뒷단, RU, DU라고 하는 기지국들이 전부 표준화되기 시작한 이유가 이 통사들의 요구사항이었다고 하는데, 맨날 이 통사들이 장비가 하나 고장 나면은, 그러니까 이 전체 장비를 화웨이로 구성하거나 전체를 노키아로 구성하거나 한 개 회사로 구성해야지만 이제 이 인터페이스가 맞았다고 하는데, 이 장비들을 표준화시켜서 아무 장비나 갖다 껴도 이제 되게끔 함으로써 이제 이건 이 통사의 요구사항이고 제조사는 반대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 통사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벤더 종속성을 감소시켜서 이제 이런 큰 기업들이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장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개방이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촉진돼서 이제 가격이 싸졌다. 근데 이 장비 표준화가 갖는 의미가, 장비가 표준화되면서 이를테면은 지금 통신국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시골 같은데 뭐 가입자가 2명밖에 없는데 이통 3사 기지국 다 가입자가 3명이야겠구나. 3명이면 이통 3사 기지국 다 세워야 되잖아요. 그냥 기지국을 한 개만 세우자. 한 개만 세우고, 왜냐면 장비가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그 백엔드에 어떤 통신사에 가입자인지만 알면 이 중간에 코어 이후로는 그 통신사의 코어 네트워크로 보내주면 되니까 장비를 표준화시키면 공용 기지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그 MEC나 이음5G 같이 공장 같은 데서 전용 네트워크 환경 구성할 때 이 전용 네트워크랑 퍼블릭 네트워크들을 하이브리드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장비가 같은 장비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제사 이통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 3사 장비가 똑같아지고 해외 장비까지 똑같아지면 해외까지 전부 다 로밍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전부 다 그냥 하나의 통신 서비스로 되면서 그걸 이제 렌탈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사이 통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그 MWC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있고 관련해서 장비가 표준화되면 이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API로 외부에 개방하자. 그래서 이 통사가 혼자 이 네트워크의 품질, 네트워크 트래픽, 레이턴시, 뭐 사용자 위치 정보, 가입자 정보 같은 것도 다 폐쇄적으로 운영했는데 이걸 다 오픈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오픈해니까 돈 내고 써라. API 비용 마치 구글이 아까 공간정보 API 비즈니스 하듯이 API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핫한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오픈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제 제시된 서비스 모델들인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상 통화를 한다 또는 화상 회의를 한다. 맨날 줌 같은 거 화상회의 화질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서울에 위치해 있고 B라는 사람이 부산에 위치해 있으면 그 해당 자가 위치한 인근의 기지국에서 그 유저들한테만 대역폭을 전용으로 많이 할당해주고 그럼 많이 할당해줬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일반인들은 대역폭을 적게 쓰기 때문에 뭐 통화 품질이 안 좋아지든가 뭐 유튜브를 못 보든가 어쨌든 간에 독점적으로 대역폭을 원거리에 있는 유저들 간에 할당을 해주겠다. 할당을 해주는 걸 이 통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드파티 서비스 개발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줌 이런 회사들이 이 통사한테 돈을 내고 API를 가져다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에어리어에 있는 기지국의 트래픽을 독점적으로 할당해서 사용하는 이런 구조로 가겠다는 거고 그럼 이제 레이턴시도 필요에 따라서 제어하고 이제 서드파티가 이런 것들 우리나라 기업도 있었는데 여기 예시가 있네요. 만약에 뭐 어떤 콘서트장에서 콘서트가 개최되면 그 중계를 할 때 시청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 시청자 인근에 있는 기지국의 대역폭을 전용으로 할당을 해주겠다. 그것도 이제 한시적으로.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API 사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 딱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화된 API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글로벌리 네트워크가 개방이 되면 공동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에릭슨이 주도해서 12개 사업자가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API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기획이 되고 있고 이제 저희 XR 관점에서는 저희 라파에서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스트리밍 플랫폼 형태로 이제 앞으로는 마치 유튜브처럼 유튜브 영상을 우리가 설치해서 보는 게 아니고 실시간 스트리밍해서 보듯이 그러니까 메타버스나 XR처럼 사용자가 계속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환경이지만 인터랙션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화면이 스트리밍 해주는 상태로 아마 이런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확장될 거라 기대하고 있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메타버스나 게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이 대역폭들을 유저들 인근의 기지국에 전용으로 할당하는 형태로 아마 고도화돼서 이런 클라우드 스트리밍 플랫폼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했고 결론이고요. 저희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그 외부에다가 메타버스가 뭐 잘 안 되네, 뭐 이름이 바뀌었네, 어떻게 이런 어떤 그 공격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정보를 보거나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더욱 실감나게 진화하냐 안 하냐라고 물으면 아마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언제냐에서 지금 계속 악유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석된 자료 보면 이게 좀 재밌는 자료긴 한데 예를 들면 버추얼 리얼리티 이 분홍색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이름으로 가다가 이름이 또 바뀌어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여기가 이제 아마 페이스북이 이제 리브랜딩 했을 때 이렇게 가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이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이제 파란색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름이 바뀌어 가지만 여전히 정보 콘텐츠를 실감나게 소비하기 위한 빅테크들의 전쟁은 끊이지가 않는다.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또 같은 라이프 사이클도 VR, AR이 사라진 지 오랜데 다시 또 스페이셜 컴퓨팅이 등장을 했고 2025년도 10대 기술 트렌드에서도 다시 선정이 됐고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마지막 한 장입니다. 저희 라파 관점에서 생각해 본 거라 그냥 가볍게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공간 컴퓨팅 기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 그 R&D 사이드에서 도전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 마치 사이드 기술들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데 이게 마치 빅테크가 다음으로 가야 될 다음 스텝 기술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과제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코어는 다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왜냐면 이제 코어 기술 만들어 봐야 빅테크가 무료로 배포했는데 이거 왜 하냐? 뭐 성과가 있어? 할 말이 없는 거라서. 근데 이제 그게 이런 XR 디바이스 같은 뉴노멀이 왔을 때도 이 코어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나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 안타까운 마음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게 대중 무역 제재 역설 같은 거긴 한데 어쨌든 시간이 오랜 시간 10년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자체 생태계를 구축했듯이 이런 지금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공간 정보를 구축하거나 또는 현실 공간 위에 정보나 컨텐츠를 실감나게 오버레이하거나 뭐 이런 그런 디바이스에 들어갈 핵심 기술들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라서 왜냐면 이제 이게 아까 안드로이드 XR 같은 게 무료로 배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중소기업들이 디바이스를 만들거나 컨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건 당연히 정부가 지원해줄 역할이 맞는데 이 핵심 코어 기술에 대해서 추격을 안 해놓으면 이 XR 디바이스 시대가 언젠가 올 거고 또는 그 다음 시대도 올 거잖아요. 뭐 홀로그램이 왔던 뭐가 왔던 올 건데 그때 뭔가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추격형 R&D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나 특히 AI들도 이 OS에다 커스텀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경험이 그러니까 AI를 개발하는 회사 말고 AI를 개발해서 서비스까지 제공해 본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 OS 커스텀을 해야 되더라. 그래야지 이제 멀티태스킹도 되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음성 인터페이스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뭐 A 앱을 열어, B 앱을 열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노하우. AI 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잘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선도용 기술도 중요하지만 추격형 기술 개발 전략도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격형 기술 개발하면 사실은 이제 성과가 나기가 어려운 영역이라서 단기 성과보다는 좀 어떤 성실한 실패를 좀 수용하는 형태로 추격형 R&D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구기관들의 역할 중에서 기술 이전 기능을 좀 강화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들 멱살 잡고 기술 이전해주는 형태 그래서 그렇게 이런 핵심 코어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게 이제 시장성이 없을 수는 있겠죠. 빅테크들의 영역이니까. 근데 그거를 기술 이전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해서 그 가진 기술 이전 받은 중소기업들을 이제 BR&D가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화, 상품화까지 지원하는 이런 어떤 사다리, 성장 사다리 같은 형태로 연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희 생각이니까 무겁게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끝났고요. 그리고 뭐 지금 4월달에 엑스포 한다고 메타버스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